지금부터 학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학예 대한정치학교 신진 연구자 및 학문 후속세대 학술대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힘, 성투, 상호 침투, 그리고 합종영향의 국제정치란 주제로 이곳 경북대학교 임재원 세미나실에서 대한정치학회와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진행됩니다.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회식이 끝난 다음에 정희석 교수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을 듣고 제1부 주제라는 힘으로 약 1시간 동안 발표를 하고 브레이크다운을 가진 후 2부, 3부, 4부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합토론으로서 발표자 및 토론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술대회 개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국민회에는 시간상 생략하고 있으며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한정치학회장님 이정기 교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리가 이런 자리니까 이렇게 편하게 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여름 휴가 기간인데도 열심히 논문을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발표장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정희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사회 진행을 정희석 교수님과 그리고 심청용 교수님 두 분이 일부와 일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힘, 상투, 상호 침투, 그리고 합종연행 이런 이제 꽃을 들었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정희석 교수님의 힘에 대해서, 특히 국제정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고, 가장 아마 우리 정치학의 본질이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현상을 바꾸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힘이라고 본다면 작은 미세한 바람에서 시작해서 큰 정치 권력까지 이것이 모두 힘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삼투압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을 통해서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특정 성능을 이동해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힘이 투사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호 침투는 이러한 힘들이 서로가 얽히고 설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힘이 되면서 서로 합종 연행이 일어나는 이런 복잡한 국제정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지구촌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인간의 위에서 다시 이 게임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다양한 주제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오늘 나누게 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정치학회가 이 준비를 위해서 좀 오랫동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미리부터 논문 준비를 하시고 부탁드리고 그런데 여름 휴가를 다 반납하시고 논문을 작성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사 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대선 총회의사님과 정부경 편집관사 두 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지식을 갈구하고 또 세상을 부스부스 후벼파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대한정치학회 학예학술대회 이것도 일반 교수님들 대상이 아니고 대학원에 스포츠학원에 다니고 다니는 최근에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학술 행사를 행사의 장을 만들어준 이정태 대한정치학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회장님 말씀도 있습니다만 회장님 때문에 고생하는 총무이사 편집이사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논문에 대한 준비를 꽤 오래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조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평소 제가 국제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고민했던 것들이 강의하면서 했던 부분들 그리고 살아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국제정치를 대학원생들 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백반인데 국제정치를 하신 분들 일본은 학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 신장님처럼 현직에 교수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앞에서 이 강의를 하는데 사실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빨간 책. 이 하드카드가 아니고 소프트카드입니다. 제목이 뭐냐? Politics Among Nations. 국가들 간의 정치, 국제정치라는 말이죠. 부제가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이 권력과 파워와 평화와 관한 투쟁. 저자가 누구냐? 한스 제인 모겐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책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감을 한번 이 책 제가 손때가 묻은 책인데 한 몇 년 정도 됐겠어요? 1940. 그 정도 오래된 책을 책이 나온 데는 1949년입니다. 제 손에 잡힌 이 책 몇 년 정도 되겠어요? 40. 확실히 감이 좋아요. 딱 만 40년 된 책입니다. 만 40년 된 책. 이걸 제가 1981년 경북대 정치 외교학과에 입학했었는데 그때 노동희 교수님이 총장 지내신 노동희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처음으로 사용했던 이보고 책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잡았던 책이 이 문서 이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데모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면 손때가 좀 넘어져 있습니다만 40~50페이지 넘어 말았던 책입니다. 말았던 책인데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기본이 됐던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기본부터 시작하자는 걸 전제로 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순서는 우리가 국제정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뒤에 보면 제가 이걸 여러분 다 학문하는 사람입니다. 학자가 어떤 특근이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학문하는 사람은 학자가. 그죠? 여러분 다 학문을 하잖아. 석사과정에는 박사과정, 박사학위를 받고 하고 다 학문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학자들에게 있어요. 이 파워라는 거 그렇죠. 이 파워라는 건 여기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국제정치에서의 파워, 사회에서의 파워, 그다음에 개인에서의 파워는 도대체 뭐냐? 그 중에서 학자로서의 파워. 이분을 같이 고민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제가 현학적인 건 아닌데 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가 좀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한스 제인 모겐스입니다. 1904년은 태어나서 1980년에 수업을 한 분인데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의 교수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이 첫머리글에 나오는 글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정치,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관계없이 모든 정치 현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타입의 하나로서 취약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힘, 파워를 유지하는 것. 여기서는 제가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세력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번역입니다. 세력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세력을 인크리스하는 것, 증대시키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세력을, 파워를 데몬스트레이트, 과시하는 것.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책이면 1948년에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파워를 정의를 한번 해보면 파워의 정의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이런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행위자, 국가라고 본다면 국가 행위자 A가 있죠. 국가 행위자 A가 희망하는 것을 행위자 B가 따라서 행동하도록 B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파워라고 한다. 이게 국제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 이것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사회에서 오늘 가장 이 학회에서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학회장입니다. 학회장은 의도를 다 따라가야 되고, 의심으로 가득한 모여야 되고, 그죠? 바이올라고 가야 되고, 그래서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는 이렇게 이 하나스 제이 목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파워는 국익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다. 국익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워는 감사합니다. 이 행위자의 행위 수단이자 그 목적 그 자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워의 네 가지 특징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데, 파워와 영향력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사회, 이 학자로서의 파워라는 것은 국제 정치와 달리 파워는 영향력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학자가 가진 이 파워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 선한 파급력,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해석을. 근데 이제 이 국제 정치에서의 파워는 하스데이 목에서는 달리 이야기합니다. 파워는 영향력과 달리 결과를 결정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학회에 위안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학회장입니다. 학회장님이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인간사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파워와 포스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포스는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합니다. 피지컬 포스, 피지컬 바이올런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파워라는 것은 이 포스하고 달리 위협과 잠재성을 내재하는 무장 능력이다. armed strength라고 이 목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워의 세 번째 특징은 유스블 한 게 있고 은유스블 한 게 있고 사용 가능한 게 있고 사용 불가능한 게 있다. 2차례는 이후는 행복이란 사용 불가능한 파워다라고 목에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파워는 모랄하고 리스트력한 합법적인 파워가 있는 반면에 비도덕적이고 비합법적인 파워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특징으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뒤에 나오는 제가 파워 개념을 정리하고 난 파워의 어떤 그 패턴은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이건 하도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파워의 패턴은 파워의 패턴에 대해서 가장 최근 들어서 이야기한 사람은 조셉 라이브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1990년에 이 책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우리가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막 그런 가식이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드 파워라는 것은 군사와 경제적인 어떤 강제를 사용하는 것부터 얻어지는 힘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이 호소나 어트랙션, 매력이죠. 그 다음에 그 매력에 속하는 게 외교, 문화, 정치, 가치이라는 부분들을 이 다른 사람의 선호를 갖다가 결정 지우는 그런 어떤 힘을 갖다가 소프트 파워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파워.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마트 파워라는 것은 그냥 하드 파워 플러스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하면 그냥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합친 게 결합하는 게 스마트 파워가 아니고 여기서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요. The ability to combine hard and soft power. 컴바인 할 수 있는 능력. 컴바인 할 수 있는 능력. 컴바인 뭡니까? 이것을 복합적으로
이 조절해내고 결합해내는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안 들어가고 그냥 스마트 파워는 하드 파워 플러스 소프트 파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도생나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컴바인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컴바인 할 수 있는. 이건 바로 전략적인 사고입니다. 전략적인 실천이 전략적인 사고다. 그건 누구의 지도자의 얘기야. 그런 부분이 여기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전략이라는 부분, 전략을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원진 선생님 알았기 때문에 원진 선생님 나중에 선생님 와 넷동 파워 됐습니까? 그럴까봐 그 넷동 전공자잖아. 그래서 넷동 파워는 이건 도생 나이랑 달리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잘 알고 있는 샤프 파워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도생 나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단어로 나타난 게 상용화된 것은 2017년 11월 달에 이 단어가 조어가 되겠습니다. 조어가 됐는데 미국의 민주주의 국가재단, 민주주의 국가재단이라는 거기서 이 조어가 되어 있죠. 그래서 포린 어페어스 매거진에 실린 기사에서 이게 공표가 됩니다. 근데 이 샤프파워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보세요. 공격적이고 전복적인 정책을 의미한다. 누가 사용한다.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이렇게 정부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기 바로 이게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에 중국도 나오고 러시아도 나오고 터키도 나오고 이란도 나오고 북한도 나오고 쿠바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 사용하는 공격적이고 전복적인 정책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샤프파워는 뭐냐? 그 타겟이 되는 대상 민주주의 국가의 타겟이 되는 그 대상 국가의 정책 체제를 왜곡시키거나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이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뉴스, 미디어,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시스템 이런 부분에 정보를 조작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이 파워 이거 이제 내셔널 파워를 듣는 방법은 내셔널 파워라는 것은 여러분이 국가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한 국가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의 총합을 우리가 내셔널 파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내셔널 파워의 구성 요소는 국제 정치 학자들마다 다 우리가 이런 아마 들어봤을 거고 그런 기준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이 파워가 있고 사회적인 파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간스키 들어봤죠. 오간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모겐스 같은 경우는 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파워가 존재하고 반면에 변화하는 파워가 존재한다. 그래서 안정적인 파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변화하는 파워는 사는 능력이라든지 군사적인 준비, 그다음에 인구, 국민성, 그다음에 국민의 사기, 그다음에 민주주의, 외교의 질, 그다음에 정부의 질 이런 것들을 체인지를 하는 그런 파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울프라든지 콜럼비스 같은 사람들은 텐저블이냐 인텐저블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텐저블, 그렇죠? 텐저블, 인텐저블. 그래서 텐저블은 인텐저블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주관적인, 주로 객관적인 그런 요소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셔널 파워 랭킹을 이렇게 매긴 최근의 사례를 보면 US News and World Report 이 대학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파워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파워 랭킹은 원래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순서입니다. 1부터 10위까지. 한국이 지금 8위가 올라가 있는데 작년에는 러시아가 중국에 앞섰습니다. 앞서다가 올해에서 처음으로 이 리포트에서는 중국이 2위로 올라갑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 이 파워 랭킹을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은 5가지 이 변수를 가지고 하나는 지도자 변수, 하나는
경제력 변수, 그 다음에 정치력 변수, 나머지 하나는 이 강력한 오늘 뭐 주제 바로 다룹니다만 동맹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국제 동맹, 그 다음에 강력한 군사, 이렇게 5가지 변수를 놓고서 평가하는데 이 파워랭킹 미국의 경우 1인데 이 스코어가 100점입니다. 그죠? 100점인데 이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5, 6가지니까 여기 6가지가 나오거든요. 경제에서 2가지 더 나눴습니다. 그래서 리더 100점, 미국이 리더 상에서 100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영향력, 그 다음에 이 수출이죠. 그죠? 수출, 경제 수출, 그 다음에 정치력, 강한 군사적인 동맹, 그 다음에 이 군사력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는요 최근에는 파워에 대한 이야기, 국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누굽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요 언제 평가했느냐면 한반도 선진화 세대라는 게 있었죠. 2년 밖에 그때 이 평가를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국력 지수도 무슨도 해가지고 평가가 이렇게 되는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종합국력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구분하는데 하드에 6을 주고 소프트에 4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드 파워에는 구초국력, 국방력, 군대력, 기술력, 교육력, 단력, 정보력을 주고 소프트 파워에서는 국정 관리력, 정치력, 외교력, 문화력, 사회자본력, 도시경화 대치력 이렇게 해가지고 40대 60의 비율로 들어가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문정부에서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료가 뭉쳐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할까요? 그러면 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국제 관계, 국제 정치 이론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제 정치의 이론을 단독하게 보면 굉장히 많죠. 세부적으로 나오는 건데 큰 정리로 이야기하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에 대한 이 어프로치를 현실주의와 이 자유주의와 구성주의로 나눠가지고 본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파워라는 것은 기존에는 현실주의의 거의 독점부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현실주의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뭐냐면 distribution of power, 파워의 분포, 세력의 균형, 그 다음에 파워 트랜지션, 세력의 전이라고 이야기하죠. 패권 전이, 그 다음에 헤게모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relevant gains, 상대적인 이익, 그 다음에 비트레이, 뭡니까? 배신,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개념들입니다. 단어들인데,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정부성을 가합니다. 자력 구조에 의한 의존하는 것을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핵심적인 가설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국제질서의 형성과 변화는 세대 균형과 같은 의도하지 않는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이 현실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레짐과 제도 역시도 이 파워의 결과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다. 반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힘을 구속하지 못한다. 국가 회의와 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게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는 바로의 현실주의는 현실주의의 핵심입니다. 주장입니다. 다음에 리버리스트로 가면요. 여기는 이제 제도, 규칙, 레짐, 그다음에 절대적인 이익, 협력, 세계 정부 이게 중요한 어떤 키워드죠. 키워드인데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국가 간에 수렴된 이익이 파워를 무기력화할 수 있다. 파워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장은 자유주의에서 이 이야기입니다. 국가 간에 수렴된 이익이 파워를 무기력화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제도 창출이 가능하다. 왜 가능한가? 상호 공동 협력을 제도화하면 그것이 바로 국제제도. 그렇게 되면 파워는 무기력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주의와 달리 국제질서 형성과 변화는 의식적인 결과다. 의식적인 결과다. 아까 의도하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의식적인 결과. 그리고 국제질서는 파워의 분포, 현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파워의 분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갖춘 인연과 제도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바이든이나 오바마가 하는 민주주의, 동맹, 민주주의 가치, 이게 정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부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국제질서는 될 수 있다는 게 자유주의의 생각들입니다. 난 구성주의를 모르고 구성주의의 키워드는 지식의 분포, 분포가 힘의 분포가 아니고 지식의 분포. 그 다음에 간주관성,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규범, 문화, 가치, 정체성 같은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주의도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힘의 분포에 중점을 두는 것을 탈피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구조보다는 사회적인 구조, 지식의 분포와 같은 이런 사회적 구조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 사회적 구조, 공유하고 있는 믿음과 기대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의 분포의 변화에 따라서 현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무정부 상태의 구조도 변화할 수도 있고 따라서 국제질서도 변화할 수도 있다. 이 희망은 멀리 떨어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적인 접근을 요약을 딱 하면 이렇습니다. 국제질서는 구조와 파워에 의해서 빚어지기도 하지만 현실주의적 시각에 의해서 하지만 가치와 인식도 자유주의나 구성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인식도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결코 적지 않은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는 국제질서가 의도와 달리 자생적인 측면이 있지만 의도에 의해 구성되는 측면도 있다. 아까 의도에 의해서 구성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파워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파워는 단지 억제하고 제한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그들이 추구하는 협력과 공존의 가치 및 제도를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게 복합적인 삶과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파워가 제거하는 한국 땅에서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지난 세기부터 상호 비판과 논쟁을 거치면서 접점을 찾기 시작을 했다. 완전한 접점은 아니지만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상에서는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지만 어느 쪽이 어느 선까지 이동해야 되는지 현실주의가 자유주의, 구성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파워에 대해서 좀 더까지 이야기하고 움직여야 되는지 중복과 상세의 요소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국제정치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팔로우하고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3분의 1 남았는데 저는 여기서는 학자로서의 파워는 괜찮아요. 학자로서 이걸 찾아보니까 데이비드 클레렌스 맥클린드라는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권력은 두 가지 나눌 수 있다. 이제 인간 사이로만 파워가 세력이 아니고 권력입니다. 권력을 나누면 개인화된 권력과 사회적 권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력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욕구라는 점에서는 다 동일하지만 개인화된 권력이 타인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고 싶은 반면에 사회화된 권력은 집단과 구성원들의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고 싶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력은 마약을 같아서 개인화된 권력이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권력 중독적인 과정입니다. 아까 이 차이 이정태 교수가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에 와서 보세요. 권력이 서로 놓칩니다. 항상 권력이 주는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죠. 참수 권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개인화된 권력 욕구를 완화하고 권력 중독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화된 권력이다. 그러면 이 사회화된 권력은 무엇을 바탕으로 두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 근위가 나옵니다. 근위주의가 아니고 근위에 바탕으로 두고 있다.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신뢰하는 것은 리더의 근위이지 권력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권력, 힘에 의지하는 권력 아래서는 일시적으로 자기를 무릎 꿇게 만들 수는 있지만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자유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성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권위 밑에서 가능하고 이러한 권위는 상호 존중의 바탕으로 둔 신뢰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학자들은 사회화된 권력을 추구해야 됩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권위를 정말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우리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은 굳이 힘을 사용할 필요 있는 거죠. 그의 존재 자체가 조직의 조직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에 의존하지 않는 권위 있는 연구자와 교육자가 되야 된다는 제 소견입니다. 이제 우리 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있는 학생들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인 및 파워, 아까 국제정치에서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학자에서 파워는 저는 크게 두 가지만 합니다. 하나는 학문적인 기초 능력이 기본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품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그 사람은 권위가 있고 나중에 정말 이 개인화된 권력이 아닌 사회적인 권력을 가지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학자의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정치 기본지식, 여러분 우리 이 교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할 거예요. 그런 지금은 인터넷에 다 자료를 찾을 수 있잖아요. 자료가 인터넷 찾을 수 있을 때 7가지를 중시했습니다. 7. 하나는 개념 정리, 사전을 항상 이렇게 두 번째, 이런 국제정치 하지만 정치와 일반에 대한 기초지식 없이는 국제정치가 이게 사상 누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외정치 결정을 이야기할 때 정치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일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국제정치 이론, 그 다음에 국제정치사, 역사를 모르는 그런 역사를 도시한 학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정치사, 그다음에 조직론, 우리가 중요한 조직론, 외교정치론, 진학사, 이 7가지를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구하고 교육하면 굉장히 기초적인 실력이, 능력이 갖춰진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세계적인 것은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공부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하니까 이는 신념파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에 대한 다 비판적인 이는 굉장히 좋은 말을 하더라. 그래서 신념파가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신념파인지 아니면 내가 지력파인지. 그래서 내가 지력파가 러시아를 직접 아는 사람, 또 러시아에 대해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부정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지향하는 가치는 그렇지만 그 가치를 던져봤어. 내가 지향하는 가치, 그 이점이라는 이점이고,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푸틴의 어떤 통치에 대한 그 금주의적인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내가 교육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항상 이 연구자와 교육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엘리트 의식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비판과 다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중국인 학생들이 항상 많아서 제가 강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다양성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다양성. 나는 아까 우리 이정태 회장님 그냥 넘어갔는데 잘 찍고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연구윤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윤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힘이라는 것은 저는 연구자에 왔을 때는 글의 힘이고 교육자에 있을 때는 말의 힘이다. 우리가 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말과 글의 힘을 가져야 된다. 글 쓰고 말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면 그건 한 사람을 좋아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자기의 선한 양념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한번 되돌아보고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봐서 우리가 글의 힘, 말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구자와 교육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가 두서없이 주어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시간은 우리가 지금 1부, 2부, 3부, 4부까지 있기 때문에 발표 시간 여러분이 음수를 해주기 바랍니다. 10분. 토론은 다 뒤에 또 종합 토론 시간에 다 모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10분. 그래서 제가 한 9분쯤 되면 제가 신호를 주겠습니다. 신호를 주면 제 신호를 보고 이제 정리해야 되겠구나. 정리를 하시면 돼요. 도생 알겠죠? 예. 그렇게 하고 이것도 하나의 이 배우는 학생들의 방법입니다. 논문을 어떻게 요약해서 발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니까. 그래서 먼저 첫 발표는 우리 칠곡군청에 있는 그리고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조두진 박사가 인류 운명 공동체에 담긴 국제사회의 공정과 번영, 이게 시진핑 시대의 부분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10분 발표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좀 발표하자가 약간 불리기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제 여러분들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되셨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시진핑 주석이 국제사회에 최근에 추천하고 있는 인류 운명 공동체 광론이 어떠한 가치를 담고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시주석이 각종 공식 석상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가 발표한 연설문을 토대로 가지고 있는 내용과 취지를 분석했습니다. 운명 공동체는 시주석이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인류가 어떠한 세계를 건설하고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던진 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인류 운명 공동체 추천의 배경을 보면은 국제사회의 정세의 변화, 그리고 각종 테러라든가 문제, 기후변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팬데믹은 전 지구적인 인류와 도전에 현재 어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 질서를 주도할 힘이 없지 않냐. 그와 또 미국을 대체하여 중국과 함께 인류 공통의 위협에 대응하고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함께 이루어가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명 공동체의 사상적 토대를 보면은 중국의 전통 사상과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주석이 제안한 운명 공동체 담론의 사상적 배경은 중국 고전의 사자성어 화이부동과 우동종에서 시작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자는 자로편에서 금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위는 동의불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금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며 반면에 소위는 지배하려고 하며 공정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의 본질적 의미를 한번 짚어보면 만물의 이치적 자연의 섭리로 다양성의 통일이고 다원적인 여러 요소들이 화합을 이루어 공존하는 반면에 동은 사물과 같은 요소나 성질을 흡일화하여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이 어렵고 오랫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서방 세계의 어떻게 보면 유신론적 세계관과 대비되는 동양의 범신론적 세계관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의 어떤 유신론에 기초한 근대적 세계관에서는 전부를 대립의 관계로 보는 반면에 그 신은 인간 안에 깃들고 그 인간은 그대로 자연의 일부라는 중국의 범신론적 입장에서는 다양한 모든 것을 융합과 포용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그 사고방식이 어떤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포용과 융합의 범신론적 세계관을 바탕한 인류 공동체는 그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와 민족들이 인류라는 공동의 생활 공간을 터전으로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질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두스의 이 합의에서 하위 구동을 언급한 배경에는 그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은 하위 가치보다는 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흐드, 타이워, 아이즈, 나토, 한미일, 안보 동맹 등 어떻게 보면 민족 인권 법치의 가치 동맹은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잠재적 전쟁 공동체인 군사 동맹으로 동맹국을 동원한 연합 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례적인 비판이 담겨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위구동의 가치는 중국 외교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구동존이라는 사자성에서 잘 드러나는데 구동존이는 그동안 12세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을 간명하게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어 온 사자성입니다. 이견은 일단 고려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의견부터 협력한다는 의미로 상호 의견이 다른 점은 일단 적어두고 공동 분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말과 상통할 수 있습니다. 그 구동존의는 중국의 주도가 중국 주도부가 교체될 때마다 변화되어 온 외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정책에서 지속되어 온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 공동체는 하위 구동과 구동존의 가치를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하나의 그 강론의 기초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회에서 중국하고 새롭게 태어난 마르크스의 국제주의와 보편주의를 인류 공동체 구축의 중요한 이념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류 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의 뿌리를 내리면서 새롭게 재해석된 중국식 마르크스의 국제주의와 보편주의를 국제사회에 확산하고자 하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은 중국 공산당 주요 전략 강령의 하나로 채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글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류 운명 공동체의 다기성과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오늘 국제사회는 강화된 세계로 서방 중심의 유신론적 세계관 한계에 다다랐고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서방 세계의 성장 중심 정책은 더 이상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강구하기는 역부족이고 인류 모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정한 기반의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통치가는 전 인류의 지혜를 모아 이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운 전략과 힘을 모아 다 함께 책무를 분담하는 책임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 속에는 모든 인류가 이익을 향하는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는 그 한계점을 공착했으므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중국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품과 문화의 활발한 교류와 이익 공유를 위해 세계를 하나로 묶는 1대1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든 인류가 번영하고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그 주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혁명공동체의 한계점을 살펴보면은 먼저 혁명공동체를 새로운 사상 이념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참 담론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 가치 체계를 보면은 논리적인 체계가 좀 부족하고 그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며 현세적인 일반적인 용어에 불과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은 중국 가치 체계의 논리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서구적 관점에서 이해하기가 힘든 것으로 좀 더 체계적인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연의 개념과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사물을 중시하고 사물의 부분과 논리와 규칙성을 중시하는 서구의 과학적 경험주의와 유신론적 세계관에 비해 동양의 세계관은 전체를 유기적으로 보고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중국의 전통 사상은 논리적인 분석보다는 살아있는 것 전체를 그대로 파악하는 체험적 집단을 중시하는 연속적 세계관과 그리고 범신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국제사회의 신뢰와 주청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의 신뢰와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을 때, 인류 운명 공동체는 국제사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운명 공동체 구상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 발전, 공동 분명, 대화 교육 등 인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이상적인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류의 공통된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쉽게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인류 운명 공동체 주창을 중국 실현을 위한 중국 내부 목표의 해외 확장판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어떻게 보면 다소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조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중화민족주의 해소라든가 정치, 사회 제도의 신뢰성, 정당성을 실행적으로 좀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이 중심이 되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재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중국의 공산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는 자유민주 체제의 국가들과 공용하기에는 정치적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커다란 하나의 장애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유민주 체제, 법치, 인권 등 천국 인권 사상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권리와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인간의 존엄을 담보하고 개개인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인류 운명 공동체로 어떻게 보면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시진핑 집권이기에 전면적인 합광 사회 실현과 중국 완성이 신시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대대적 운영 지침이라면 인류 운명 공동체는 중국의 세계 전략의 핵심이고 중국이 세계 지도국가로 구성한다는 의식을 국제사회에 부여한 대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의 성격과 한국적성은 오랜 기간 이어져온 서구사회의 중심적인 세계 질서와 서구적 이념과 가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그 대안으로 중국적 가치와 문화 제도를 전파하여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느 국가이든지 자국의 국익을 보존하고 확대 추구하지 않는 국가는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지도 국가로 이제 갖춰야 될 조건으로 유독 그러니까 중국에만 엄격한 기준 잣대를 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국제사회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국제의료를 보이지 않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 일당체의 경직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경직화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중국의 부정과 미중 갈등이 막 밀리면서 중화민족주의 정서는 고조되었고
그리고 중국의 종합 국력의 상승자가 물려가지고 이와 같은 중화민족주의 보수는 대외 정치에서 더욱 강경한 수단을 선택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류의 공공 번영과 발전을 위한 노정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성과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발표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국제가문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지요. 포닥 과정을 발표한 게 중국에서 박이한 강성원 박사가 코로나 시기 비정통 안보의 재조명 이 보니까 뒤에 부제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죠? 부제가 37페이지 보니까 중국의 신시대 식량 안보관과 한국의 전략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네요. 그래서 한 10분에 거쳐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를 맡은 방송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코로나 시기 비전통 안보의 재조명, 중국의 신시대 식량 안보관과 한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탈냉전 이후 이제 안보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안보 문제가 군사안보 중심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화두가 정의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슈로 쟁점이 변하면서 비전통 안보 문제가 또 다른 안보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이제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와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일부 국가는 코로나19의 조치로 식량 보호적 목적으로 인해서 이제 곡물 수출 및 이동을 제한하고 있고 인적 자원의 이동 억제를 조치로 인해서 농촌에 이제 인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제 식량 공급망에 이상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이제 국가는 이제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겨 이 식량 안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한국과 같은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이제 식량 안보에 대한 진단과 대비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제 논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식량 안보의 정의를 살펴보면 식량 안보의 정의는 이제 시대와 국제 기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이제 존재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고 주요한 정의는 모든 사람이 적극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충분하고 안전한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적 차원에서 식량 안보의 정의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기압 해출 그리고 빈곤에서 영양 부족 해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개별 국가에서 식량 안보의 주요한 가치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제 질적인 문제에서도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의 발생 요인으로는 이제 공급, 수요, 배분의 측면을 볼 수 있는데 공급 같은 측면에서는 이제 식량을 생산하는 국가가 정책적 이유로 식량 수출을 중단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수요와 같은 문제는 예전에는 이제 인구 증가가 식량 수요에 이제 미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금 하였는데 현재는 이제 인구 증가율이 이제 둔화하면서 인구는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고 다른 이유가 이제 육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료에 이제 사료에 사용해서 곡물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옥수수의 가격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상승하여서 이제 식량 수급에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요인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돌발 상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2019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계 식량 안보 지수 수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29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데에는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현재 이제 45%로 나오고 곡물 자급률은 이제 22%로 거의 전량 대부분을 이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중국은 식량 자급률이 95%에 달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식량 자본율 100%를 목표로 그 정책을 바꾸고 있는 중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식량 자본율이 95% 이상이 되면서도 왜 계속 그동안 이 식량 안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이유를 이제 좀 알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 식량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식량 현황은 2015년부터 이제 60.65톤을 생산한 이후에 최근 5년 동안 계속 6.65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1년 동안 식량 사용량을 보면 한 5.5톤 정도 되는데 거의 1억 톤 이상을 저축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중국은 이제 매년 5년 이상이 식량을 저축하면서 저축량이 증가하면서도 계속 그 식량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국내적 요인으로는 식량 안보를 생산량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지만 그 토지가 이제 도시화와 이제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토지의 농경지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이 중국이 현재 그동안 식량을 사용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비료를 통해서 생산량을 증가시켜 왔는데 이제는 화학 비료를 통한 생산량 증가에 한계에 도달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 차원에서는 중국이 예전에는 식량 인건비가 싼 이유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식량이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신창타임, 노말 사이로 유노말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이제 점점 잃기 시작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이제 이 식량 안보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중국 그 사회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새로운 이제 식량 안보관을 신시대 식량 안보관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신시대 식량 안보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은 영구적 기본 농지 보호와 이제 고표준 농경지 개설 있는데, 이 중국은 이제 영구적 기본 농지라는 것은 18억 亩 이상을 농경지로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8억 亩 이상의 내년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면서도 18억 이상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농경지로 정해놓고, 만약에 농촌에 이제 토지 이전을 한다 그러면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는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상업 자본이 들어가서 농경지를 아파트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공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제 거의 기본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표준 농제를 한다는 것은 이제 계속 관계 시설을 이제 강화를 통해서 이제 농경지의 질을 높임으로써 이제 생산량을 더 높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이제 식량 비축이라고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자원의 한계가 있을 때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제 품종 개량이라든가 아니면 오염 품종 재배를 통해서 이제 식량의 재배량을 생산량을 높인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생산 주요 기능과 이제 주요 농산물을 보호하는 이제 토지를 만든다는 것으로 농산물은 그 지역마다 비교 우위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이 잘 되는 곳에 더 좋은 품종을 재배를 하고 생산력이 떨어지는 곳에 이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한다는 것으로 동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벼와 쌀, 그리고 이제 대두. 중국이 그전에는 거의 대두를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동북 지역에 중점적으로 대두를 이제 생산을 함으로써 미국에 대해서 대두량 수입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이제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장 지역에는 이제 면화를 집중 재배함으로써 이제 생산 보호구를 건설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식량 비축, 그다음에 물류 개선을 통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식량 창고 용량이 6억 7천만 톤. 그래서 아까 현재 나왔을 때 중국의 1년 생산량이 6.5억 톤 이상 되는데 표준 창고가 6억 7천만 톤. 그래서 1년치의 생산량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벌써 이미 마련해놨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간이 창고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식량 안보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식품 방지법이라고, 낭비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얼마 전부터 중국 사회에서 이제 꽝파 운동이라고 해서 음식물 낭비지 않기 운동, 그리고 음식물 버리게 된다면 이제 그 법으로
뭐 식당에다가 벌금을 물린다든가 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이같이 그 식량의 안정과 그 보장되고 있으면서도 그 식량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인구가 이제 14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중국 사회가 그 내부적으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그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이전 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식량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 유비무만을 위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은 지금 현재 제가 말했듯이 식량 자급률이 곡물 자급률이 2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이 식량 위기에 대한 그 개념이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제 뭐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밖에서 식량을 수입해서 그 이제 그 생활할 수 있다고 여겼었는데 이제는 만약에 코로나 같은 일부가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뭐 수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한국 그 식량 자급률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것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가 이제 말하는 그 의견은 한국이 이제 식량 지금은 이게 어렵겠지만 만약에 식량 자급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과 같이 그 기본적인 경작지, 경제를 법으로 정해놓고 그 토지의 개선을 이제 막아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량 비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한국에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그 저장해야 된다는 그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식량 같은 경우는 그 식량 저장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민간인 비축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그 저장량을 늘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서 이제 그 농수산물 협력인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그 중국의 거의 대부분 농산물을 중국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 중국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과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다음에 수입을 그동안 어느 정도 지내왔던 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중국 지역과의 그 연결을 강화해서 곡물을 수입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지금 그 중국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식량 음식 방지법 같은 경우에 뭐 식품 방지법을 제도해서 지금 당장은 뭐 이게 실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호텔 이런 큰 음식물 그 로스가 많은 지역이라 어느 정도 그 음식물 그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뭐 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이 식량 곡물 생산 같은 경우는 그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긴 시간 동안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이제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우방 지역과 어느 정도 식량 안보를 위해서 협력을 체결해야 되고 그 이후에 한국은 정책적으로 이제 뭐 토지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말했던 정책적 개선을 통해서 이제 식량 안보를 조금씩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식량은 더 이상 이제 예전에 우리가 먹고 즐기고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식량이 하나의 힘이어서 이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한국 정부가 스스로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이 주제의 마지막 발표자가 되겠네요. 조현덕 선생, 지금 경북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고 현직은 지금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은지석 선생은 뒤로 미루고 조현덕 선생이 10분 내에 10분에서 한 12분 사이에 마무리를 잘 해주길 바랍니다. 351페이지 미중 간의 해양 전략 경쟁 남중국해를 중심으로에 대한 제 논문을 발표하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미중을 흔히 이제 G2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 정부는 도강연회 그리고 이제 화평 굴기를 넘어서서 이제 오늘날 시진핑 주석이 시대를 맞이하여 대국 굴기라는 이제 원대한 이제 중국 모험을 이제 실현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현재 원벨트 원로드하는 신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이제 중국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일종의 팽창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현재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남중국해 일대입니다.
오늘날 이제 중국이 이제 해양 팽창 정책으로서 이제 남중국해 이제 중국의 이제 세력을 이제 확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상황에서 최근 이제 10년간을 둘러보면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세력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연 글로벌 투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오늘날 21세기 투기디데스의 함정으로 봤을 때 과연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과거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스파르타와 아테네와 케이스와 같은 투기디데스의 함정에 과연 빠질 것인가 라는 것을 잠시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는 쉽사리 미국과 중국은 투기디데스의 함정에 쉽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미국과 중국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분석한 이유는 354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잠시만 봐주시면 그 2018년 미국이 대중 무역 수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이제 제1의 무역 최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현재 제1의 미국이 채권 국가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미국도 대중 FDI 즉 이제 외국 해외 직접 투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미국이 현재 대중 FDI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이제 얽히고 얽힌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라는 걸 서로에게 인지하고 있고 하지만 그에 대한 경제적인 관점을 제쳐두고 현재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생 요인, 즉 이제 군사적 갈등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크게 법적 수단 내에서의 경쟁과 비법적 수단 내에서의 경쟁이라는 카테고리 틀에서 미중 간의 남중국해 군사 충돌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법적 수단 내에서의 경쟁으로는 이제 상설중재재판소,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이제 상설중재재판소, 영어로는 PCA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2013년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과 필리핀 간의 이제 분쟁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제 필리핀이 승소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제 제소를 했고 결국 필리핀이 승리를 했지만 하지만 이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이제 법적 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중국은 여전히 상설중재재판의 이런 결과를 이제 수용하지 않고 있고 하지만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필리핀과의 이제 상설중재재판소 이제 결과를 보니 현재 이제 국제법적으로서는 중국 입장이 아직은 이제 유리한 고지가 아니구나. 그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인공섬 개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중재재판소의 이제 결과를 보시면 왜 이제 중국 손을 들어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359페이지에서 360페이지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4가지 사항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법적 수단 내에서의 경쟁이라고 했냐면 결국 미국이 현재 지금 남중국해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남중국해 해양 분쟁 관련해서는 이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 2013년에 벌어졌던 중국과 필리핀 간의 해양 분쟁과 관련된 상설중재재판소의 결과를 보았지만 중국은 이를 이제 수용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명분으로 이제 미국도 남중국해 해양 국가들과 이제 연합을 해서 남중국해 해양 확장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법적 수단 내에서의 경쟁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해양 전략에 맞춰서 먼저 이제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중국은 인민해방군 개혁을 이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강력한 힘을 행사했던 인민해방군의 육군 세력을 약화하고 반대로 이제
반대로 해군과 공군 그리고 이제 제2포병부대라고 불리는 로켓군의 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사례를 봤을 때는 시진핑 정부 들어서 기존의 이제 육군 중심의 인민해방군 세력에서 탈피해서 해공군 강화, 즉 해양 팽창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 정부 시대에 들어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30만 명의 이제 감축을 했지만, 하지만 도리어 해공군의 이제 규모는 오히려 증가되었고, 오히려 지금 오늘날 중국 해군의 병력은 무려 3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해군 병력이 현재 7만입니다. 해병대를 포함해서 수치적인 측면에서 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제 중국의 이제 국방 예산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정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는 국방 예산과 타 기관, 특히 이제 서방 기관에서 이제 분석하고 있는 중국의 국방 예산은 서로 부대찌개를 보인다. 예를 들어서 스톡홀름에 위치한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안보 싱크탱크와 이런 이제 서방 세력, 서방 이제 기관에서 분석하기에는 최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공식 국방 예산과 실질 국방 예산이 100조에서 200조 원 가량의 이제 부대찌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서 보면 현재 중국 정부는 실질적인 국방 예산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일종의 해양 팽창 정책을 제도적으로 이제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일종의 사각지대를 보인다고 서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문제연구소 같은 이제 서방 이제 연구기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의 이제 해군력 강화가 이제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67페이지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 해군 이제 전투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전투함이 아닌 전투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해군이 처음으로 2015년도 기준 미국 해군의 이제 함정 척수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시면 중국의 전투 함정은 294척,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투 함정은 289척으로 처음으로 중국이 미 함정의 척수 규모 기준으로 처음으로 중국이 미 해군 함정의 척수 규모를 추월했고, 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 톤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양적인 측면에서는 미 해군이 중국 해군보다는 배수량,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배수량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그 규모가 큽니다. 그 이유는 미 해군은 공식적으로 항모를 11척 가지고 있고 중국은 아직 2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 2척을 추가로 더 건조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기존에 이제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명칭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전체 미 해군력의 이제 60%를 아시아 태평양에 이제 집중한다는 이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발생하고 있는 해양 분쟁은 남중국해 일대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일대를 무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미 해군력의 60%를 아시아 태평양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미국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이제 해군력 그리고 국방력에 과연 이제 제대로 이걸 미국의 입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많은 학자들이 중국 우세론에 대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펼치고 있는 남중국해 해양 팽창과 관련해서 미국의 학자들은 이를 중국의 회색 지대 전략이다, Great John State Strategy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색 지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완전한 평화라고 할 수 있는 흰색,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검은색, 즉 평화와 전쟁이 아닌 그 사이의 지대라고 하는 회색 지대 전략을 미국이 현재 이제 중국이 펼치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회색 지대 전략은 중국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이제 세력 확장을 위한 회색 지대 전략 중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해상 민병대입니다.
이 해상 민병대의 규모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30만 명에 달하고, 이 해상 민병대의 연령대가 되게 많습니다. 10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30대 초반까지 있고, 그리고 해상 민병대는 의무적으로 중국의 어민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상 민병대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남중국해 일대에서 이 해상 민병대와 동남아 이제 해양 연안국들의 이제 어선들과 이제 종종 이제 갈등을 보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를 두고 이제 미 해군에서 군함을 이제 남중국해를 순시하고 파견한다고 해도 미 해군의 함정 입장에서도 중국이 어선, 즉 이제 해상 민병대를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 해군은 그야말로 군대이기 때문에 해상 민병대라고 하는 군대, 공식적인 군 조직이 아닌 일반 어선의 민간의 입장, 민간 단체로서 봤을 때 미 해군이 이를 쉽게 중국이 해상 민병대를 쉽게 제압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국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처럼 중국은 해상 민병대를 정말 적극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해상 민병대의 역할은 더욱더 주요하게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이제 미국이 대응 전략을 간략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피벗 투 에이시아라고 하는 이제 아시아 회귀 정책, 아시아 중시 전략을 이제 펼쳤고,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이제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중시 전략을 펼치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제 동남아 주변에 이제 미국이 동맹국들과 지금 대중국 견제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쿼드라고 하는 미국, 인도, 호주, 일본 이렇게 이제 4개국이 주축이 돼서 쿼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를 보면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에서도 군함을 이제 파견해서 남중국해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펼친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현재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양 패권의 힘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해양 팽창 전략에서 견제를 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이 이제 해양 팽창 전략 정책을 미국으로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점차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미국이 목표하고 있는 바는 중국이 해양 팽창 전략을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그의 일환으로 현재 쿼드가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미국이 주변 동맹국과의 동맹 전략, 이게 지금 현재 남중국해 해양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미중 간의 이제 해양 갈등이, 남중국해 일대를 배경으로 하는 해양 갈등이 과연 이제 군사적 충돌로 발생할 것인가? 과거 1500년 전에 발생했던 투기디디스 함정처럼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 간에 이제 발생했던 전쟁처럼 과연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것인가? 라고 이제 의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학자들도 쉽사리 투기디디스의 함정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해서 미국도 다른 방면으로 군사적 충돌이 아닌 다른 많은 이제 외교적 옵션이라든가 다른 이제 동맹 중시 전략을 펼쳐서 중국의 팽창을 중국의 이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해양 팽창을 최대한 저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이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력과 국방력, 중국의 국방력은 여전히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여전히 이제 미국과의 큰 이제 격차를 최대한 줄일 것이고, 그에 대한 이제 수단으로서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충실히 당분간은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주제 발표는 세 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줘가지고 우리한테 할당된 시간이 3시 15분인데 지금 12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부 주제에 힘에 관한 내용들을 세 분이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부 주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